사람이 쏠리다 보니까 공간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 이 게임의 끝은 사실 모두가 망하는 버전이다라는 것. 2015년부터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밀도의 증가가 사회적 경쟁의 강도를 높이고 집값이 상승을 하고요.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물고 물리는 2015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해결책이 없을까요? 공간을 최대로 잘 이용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 재직 중인 마강래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초저출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 공간 문제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공간 계획을 잘 설계해야 되는가, 이런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첫 그림으로 준비한 거는 이건데요. 혹시 이 그림이 뭔지 가늠하실 수 있으실까요? (1904년에) 미국인 엘리자벳 맥이라는 분이 만든 게임 보드입니다. 이 게임의 원래 이름은 The Landlord's Game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임대인 게임이었던 거죠. 이 게임은 실질적으로 출발점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집을 짓는다든가, 그러니까 일단 토지를 사는 거죠.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호텔을 짓는다든가, 이제 그런 게임의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 다음에 다른 게임의 참여자가 이렇게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제 영역에 딱 들어왔을 경우, 이건 내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 비싼 호텔을 지면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판도는 비슷하게 시작을 해도 이게 어느 순간 운에 의해서 딱 기울어지고, 이 기울어짐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하는 거죠. 엘리자벳 맥이 여사가 맨 처음에 이 게임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주의의 불리한 상황, 약자에게 불리한, 약자를 착취하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게임판은 똑같지만 하나의 버전은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헨리 조지는 싱글 텍스, 단일세, 그러니까 토지세 하나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게임에다가 구현한 모델.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딱 참여해가지고 돈을 딱 벌면 그 돈 번 게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갖게 하는. 그래서 이걸 번영 버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계속 번영하는 겁니다. 계속 나누니까 번영을 하는데 이 게임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시점은 가장 돈이 없던 사람이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돈이 더블이 되는 시점에서 게임을 끝나게 한 거예요. 이게 프로스페리티 버전이고요. 또 다른 버전은 모노폴리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전인데요. 5명의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똑같이 판돈을 깔고 시작을 하는 버전이죠. 그러다 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딩도 많이 세우겠죠. 자기 영역에 들어간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굉장히 많은 임대료를 받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고,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나는 구조죠. 이 게임의 끝은 다른 플레이어들 모두가 파산했을 때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게임을 마치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게임을 끝내겠죠. 하지만 이게 현실 세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사실 이렇게 하하호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 세상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도 더 이상 임대료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으로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멈추지 않는 흡입력으로 지방에 있는 산업과 청년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면은 우리 사회도 모노폴리 게임에서 보여줬던 끝, 그러한 암울한 끝을 맛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요즘 핫하다는 챗 GPT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 3가지만 답해 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질문을 했더니 챗 GPT가 3개를 딱 꼽아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그리고 그거와 맞물린 고령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선진국가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 0.78명. 이거는 OECD 평균에도 굉장히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합계 출산율 수준이죠. OECD는 한 1.6명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출산율이죠.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저출산 현상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도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챗 GPT가 얘기한 높은 집값. 집값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것, 우리 아마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높아진 집값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그 좌절감이 연애를 하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의사결정, 아이를 갖는 의사결정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서울의 평균 집값, 평균 아파트 가격만 해도 10억 수준입니다. 이 10억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결혼을 뒤로 미루거나 기피하거나 아이를 적게 갖는 현상, 어떤 의미에서 이건 합리적 의사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합리적 의사결정이란 개인적인 수준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거고요.
세 번째, 챗GPT가 얘기한 청년 실업 문제.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실질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와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런 좋은 일자리들이 특정 지역으로만 자꾸 몰리는 현상. 이렇게 되면서 청년들 실업 문제가 특정 지역에 더 크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경쟁이 심화돼서 보다 적어진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들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어떤 그런 노동시장의 양상, 이 모든 것들이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이런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고리관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가장 빠르게 대한민국에서 상승하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을 하고요. 또 경쟁도 심화되니까 사교육비가 상승을 하고요. 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의 합계 출산율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 서울입니다. 그럼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수도권이랑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인구 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니까요.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업들은 또 인재를 구할 수 없어서 지방을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죠. 남아있는 청년들은 미래를 그리기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 출산을 한다라는 의사결정, 이 모든 것이 모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 밀도가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 인간 세계의 어떤 그런 일면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실험 결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972년에 칼 훈이라는 학자의 Universe 25, 그러니까 우주 25라고 번역되는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niverse 25라는 거는 25번째 실험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실험은 쥐에 관련된 실험이고요. 생쥐 유토피아를 칼 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세상, 그러니까 천국을 만든 겁니다. 쥐가 살기 좋은 너무나 좋은 천국. 자,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요. 이런 큰 둥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큰 둥지 공간에 3,800마리 정도의 생쥐를 빽빽하게 들어서면은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쥐들에게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맛있는 먹이, 그 다음에 풍부한 물, 여기에는 천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쥐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 20도로 세팅을 해갖고 계속 1년 내내 일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짝짓기도 물론 허용이 됐고요. 쥐들에겐 천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만약 쥐들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공간이 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 있게 한 거죠. 이 공간은 팽창하지 못하니까요. 생쥐 유토피아의 유일한 부족할 수 있는 자원, 이건 바로 공간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첫 번째 날 아주 건강한 4쌍의 쥐를
이 생쥐 유토피아에 넣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생쥐는 일부 일처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첫 번째 날 4쌍의 쥐를 서식지에 투입한 후 55일마다 굉장한 번식력을 보여주면서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했겠죠.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런 증가 속도가 서서히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네요. 315일 이후로는 145일마다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개체수의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1년이 지난 이후에 감소하다가 한 600일 정도 되는 때 그냥 나타난 현상이 그 다음부터는 새끼쥐를 낳지 않는 거예요. 아기를 갖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진 날, 그때 이 생쥐 유토피아는 개체수 측면에서 최정점을 찍었습니다. 2200마리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생쥐들이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실험 4년 10개월 후 마지막 쥐가 사망한 후 유니버스 25도 사실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날부터 한 300일 정도 되는 날까지는 쥐들에겐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번식을 했고요. 또 천적도 없고 음식도 좋고 또 그러니까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밀도가 좀 높아지게 되니까 뭔가 이상한 특성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균적으로 쥐를 놔뒀을 때의 그걸 평균으로 놓고 우월한 3분의 1 그룹과 열등한 3분의 2 그룹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월한 3분의 1 그룹이 열등한 그룹, 힘없는 수컷들을 굉장히 무섭게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등한 이런 수컷들, 굉장히 다수죠. 심리적 붕괴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암컷에게 무시당하고 교미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월한 3분의 1은 더욱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암컷들의 행동 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생식 욕구가 결핍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쥐를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아기쥐를 먹는 현상까지도 나타났다라는 게 이 학계의 보고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부 쥐들이 자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자기의 털을 가꾸는 그루밍하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예쁜 쥐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다른 사회적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런 아름다운 쥐들이 많아진 세상 속에서 태어난 2세대 쥐들은 그거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세대 쥐들도 생식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꾸미는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격적인 어떤 그 쥐들의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 그 이후에 실제 출산율은 제로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유니버스 25도 막을 내렸다라는 것. 이 그림은요, X축을 보시면요, 4쌍의 쥐가 들어온 날부터 시작을 해서 4년이 지나는 시기에 Y축의 개체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점을 가지다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그게 쥐들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행동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 이제부터는 현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X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최근 시점까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이동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이동이란 수도권에서도 오고 가는 인구가 있으니까 오고 가는 인구를 고려하면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죠. 지금 0보다 다 크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도권의 인구 흡입력은 계속 플러스였습니다. 지방으로부터 계속 인구를 받는 식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2000년도 초반에는 이런 수도권의 흡입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2010년 이후부터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도권의 흡입 강도가, 인구 흡입의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인구의 대다수는 젊은 인구들입니다. 실제로 80%에서 90%의 인구가 이동하는 인구예요. 그런 인구가 청년 인구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광역시도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요. 지방에 있는 5대 광역시에서도 인구 유출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강조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던 거고요. 여기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5대 광역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 선은 부산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선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인구 유출의 흐름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들다가 2005년을 바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유출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소세가 있다가 2015년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튀어오르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이런 5대 광역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2015년을 바닥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연도에 따라서 집값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의 시점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5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증가하는 추세는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갈라졌다가 디커플링 됐다가 또 만나는 어떤 그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뭔가에 수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의 집값은 지방의 집값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밀도와 관계가 높다. 점점 증가하는 수도권 밀도, 그 중에서 서울로 진입하고자 하는 스탠바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잠재적 밀도를 높이고 또 주택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 여기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2015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림은 주택 부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주택 부담 지수가 밑에 선으로 나타나 있고요. 서울의 주택 부담 지수는 위에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기본적으로 금리까지도 다 포함한 이제 개념이고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20년 자료를 본 결과
2015년을 바닥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거.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다양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OECD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가장 바닥에 있지요.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꼴찌입니다. 이 꼴찌가 압도적인 꼴찌로 변하기 시작한 시점 2015년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굉장히 큰 갭을 벌이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웃나라 일본과도 굉장한 큰 갭을 벌려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지역 총생산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선은 수도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위에 있는 선은 지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 비중이기 때문에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으면 겹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보시면은 서울은 80년대 중반 3조 호황일 때 경기가 불탔지요. 그래서 수도권의 상대적 GDP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 이후 90년대 초반부터 20년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상대적 GRDP는 안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교차되기 시작하는 점 2015년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마디로 정리해서 2015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공간 연구를 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힘이 공간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변화를 촉진을 했는데, 특히 첨단 IT 기업들, 바이오,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광고, 마케팅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직종들이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더 선호하는 어떤 그런 일자리였다라는 것. 이런 직종들이 싹 트는 곳이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더 많이 싹을 틔웠고요.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은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속에서 구산업이 기울고 이런 신산업이 떠오르는데 그 신산업이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이런 거주지를 이동시키는 아니면 그런 직장이 많은 곳 주변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 이런 산업적 변화, 경제적 변화들이 2010년대 이후 특히 2014, 15, 16 정도에 굉장히 강한 강도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변화가 공간적 이동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촉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장대한 흐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전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런 사회적 관계가, 이런 스트롱 타이가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의 젊은이들은 이런 스트롱 타이가 아니라 아주 느슨한 연대, 이런 것들에 조금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주 스트롱한 타이를 몇 개를 맺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런 느슨한 연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혁신적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현대 시대에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서로 조합함으로써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쉽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공학자를 만날 때 어떤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사와 공학자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수술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발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맨날 딱딱한 기계를 다루는 공학자가 시인을 만났을 때, 그 시인이 행정가를 만났을 때, 그 행정가가 음악하는 분을 만났을 때,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융복합되면서 새로 생기는 아이디어들,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그런 사고 체계를 만들어내고, 또 이것들이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기업의 어떤 부가가치 원천이 되더라라는 것. 젊은이들은 이런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환경적 조건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빽빽한 공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편한 공간, 그 다음에 재미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리단길이라든가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거기서 생성되기도 시작을 하고요. 기업들은 이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가능한 가깝게 붙어야 청년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혁신 인재들, 이런 혁신 인재들을 쫓아서 기업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기업들의 입지 선호가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니까 이런 일자리의 변화가 대도시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대도시 중에서도 밀도가 높은 교통결절점, 그러니까 역세권, 슬세권 등등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청년과 기업의 욕구가 물고 물리면서 이런 대도시의 교통결절점이 점점 떠오르고 있고요. 이런 떠오른 지역에만 이런 부가 집중되는, 그래서 공간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수도권이 그런 공간이 되어 왔죠. 수도권엔 청년 인재가 계속적으로 모여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인구가 적정 수준의 밀도를 유지하면은 괜찮은데,
어쩐 특정 수준을 넘어서 너무나 빽빽해질 경우, 아까 뒤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의사결정도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의 패턴도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집값 변화였던 거죠. 그럼 수도권이 이런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 전문 용어로는요, 집적의 불경제, 너무 빽빽하게 모여서 사실은 집적 경제, 좋은 효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업들은 그냥 기업들끼리 이렇게 잘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생기죠.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기 행정 서비스를 쉽게 공급할 수 있어요. 도서관 공급해도 효율적이고요. 도로를 공급해도 효율적이고요. 문화센터를 공급해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집적 경제라고 하는데, 이 집적 경제가 밀도가 더 높아지면은 집적의 불경제의 예는 이런 교통이 너무 빽빽해져 가지고 체증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 환경오염이 나타나는 현상들, 또 하나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집값이 높아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집적의 불경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패턴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양상으로도 나타나고요. 집값이 상승하니까 이런 집적의 불경제를 낮추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 외곽에다가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집적의 불경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밀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던 게 여태까지 신도시 정책이었던 겁니다. 1기 신도시 집값 폭등했을 때 나왔고요. 2기 신도시 정책, 집값이 폭등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외곽에 아파트만 그렇게 많이 지어놓으면은 이런 집적의 불경제, 밀도를 완화해가지고 집적의 불경제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만 외곽에다 지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내부로 향하는 통행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혼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광역교통망을 제대로 깔아야 되고요. 그 신도시 주변에 자족용지, 일자리 용지를 제대로 배치를 해서 기업들이 거기서 기업활동, 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도권은 점점 외연, 이런 외곽이 뚱뚱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수도권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밀도가 너무 높아져 갖고 이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가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 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안이 없을까요? 우리는 해결책이 없을까요? 저는 균형 발전의 해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출발점은
산업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저희가 이해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도 일자리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지역 활성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한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이 산업 생태계는 개별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산업 생태계 자체가 공간적으로 연구개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테스트베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제조, 큰 어떤 토지를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제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큰 광역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손을 잡지 않으면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역에 필요한 거는 도시권 전략이라는 것. 그 도시권 전략은 규모는 작지만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도시권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을 펴지 않으면은 균형 발전도 참으로 이뤄내기 어렵다라는 것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게 종합 정리된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발전은 농촌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수도권의 발전은 비수도권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공간 체계 속에서도 거점의 발전은 비거점의 희생과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점과 비거점을 연계하는 상생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라는 것. 도시계획학에서는요, 결합개발제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거점 지역의 일부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거점 지역의 일부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걸 같은 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을 이쪽으로 교차 보전하는 방식의 개발사업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재개발, 재건축 등등의 정비사업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상생기금입니다. 지금 수도권 상생기금이 있고요. 이게 비수도권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광역권 내에서의 거점 지역이 비거점 지역의 기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생 발전을 꾀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우리가 지방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 그럼 재산세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그게 지방세로 걷다 보니까 그 지자체는 훨씬 더 좋은 행정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고리를 계속 물면서 그 지역만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방세의 일부를 거점과 비거점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도 가능한 상생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역을 계획을 할 때 광역적 시각을 가지고 거점과 비거점이 하나라는 것. 거점의 이익을 비거점으로 잘 교차시켜야 중소도시도 중소도시의 나름의 매력을 갖춘 어떤 그런 지역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요. 농어촌 지역은 또 농촌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이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서로 특화된 특징을 가지고 잘 발전하는 양상으로 가게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강연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